시작했습니다. 네. 자, 현재 시간 2013년 4월 22일 9시 1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은 61번째 시간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 헝거를 다루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게스트 이디오님을 소개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디오십니다. 요즘 자주 출연하고 계신데 네. 열정을 많이 표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출연 빈도가 좀 짧아졌죠? 네네네. 좋으시다고 하면 저는 좋죠. 네. 재밌어요. 같이 하는 게. 아, 그래요? 네네. 제가 어제 나이트 시네마님 방송. 네. 네, 정모를 갔다 왔는데, 이기현님 얘기도 좀 나왔어요. 근데. 정말요? 예, 그럼요. 제 방송도 거의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 방송에 대한 얘기도 하면서, 피드백도 받고 막 이랬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가요?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출연한 JJ님이나 이디오님이나. 네. 둘 다 실물로 보면 잘생겼다, 이런 얘기 하니까 사진 보고 싶다, 이런 얘기 하고. 이디오님 사진은 제가 없어갖고. 오랜만에 또 팟캐스트 같이 했던 친구들 다 만나가지고. 얘기도 하고, 그죠? 되게 수다를 많이 떨었어요. 재밌었어요. 네네네. 지금 고민이 또 많은 시기니까. 고민은 한창 많죠? 안 많은 시기가 없는 것 같아. 그 고민의 내용이 달라지긴 했는데. 네네네. 재밌는 건 또 같은 연배다 보니까 좀 비슷한 고민들 하고 있는 것 같고. 그쵸. 제가 미리 겪어야 될 고민들을 맞아요. 먼저 듣는 느낌이어서 재밌게 들었습니다. 글쎄요. 인생은 끝없는 어떤 번뇌의 연속이라. 맞아요. 그 대화를 한번 돌이켜보면. 네. 결국에는 이제 너무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는 시기를 살고 있다. 네. 우리가. 너무 많다. 그러게요. 나이 먹으면 또 더 많아질 것 같아요. 네네, 영화 얘기 하시죠. 네, 영화 얘기 또 너무 사담이 앞에 길다 이런 피드백이 또 있어가지고 반영 적절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화는 헝거인데 주연 배우는 쭈띠몬 찡짜러 쏙잉 맞나요? 이렇게 읽는 아니 이게 한글 표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죠. 근데 주연 배우가 원탑이니까 확실한. 네. 감독은 시티시리 몽콘시리. 이건 약간 예명.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긴 이름 중에 일정 부분만 잘라서 네. 갓세븐의 뱀뱀 씨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태국 영화죠. 영화 헝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시장에서 볶음 요리 집을 하는 소녀 오이가 주인공 이름이 이제 오이죠. 유명 셰프 폴의 주방에서 일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집의 딸이 큰 꿈을 좀 꿈게 되고 또 꿈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상처 입고 그래서 다시 가족과 함께 하면서 행복을 찾으면서 그래도 자기만의 어떤 색깔을 내기로 하는 그런 다짐을 하는 결말로 끝나는 이야기죠. 맞죠? 네네네. 행복한 해피엔딩인 영화죠. 그렇죠. 해피엔딩이죠. 네. 근데 살면서 해보니까 해피엔딩도 없고 새드엔딩도 없고 그런 거예요. 아니 인생사 세옹지마인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도 그런 게 좀 나오는 것 같고. 그렇죠. 어차피 다 심정지 될 때까지 살다가 죽는 거고. 그럼요. 다른 포인트로 본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욕망이나 꿈 같은 게 살면서 되게 중요한데 배고픔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풀어낸 게 처음 보는 건 아니지만 되게 재밌게 볼 수 있는 지점이었다고 보고요. 실제로 어떤 배고픔이 있을까? 나는 어떤 욕망으로 움직일까? 그것도 생각을 해보긴 했는데 나란 사람의 식습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에 있어서 식사가 어떤 의미인가. 나는 진짜 식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영양분 섭취만 하고 있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면서 근데 혼자 사는 시간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그래서 식사다운 식사를 안 하는 게 너무 습관이 됐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쓸쓸해졌어요. 꽤 하시는데. 와, 저 자취를 몇 년 했는데 제가. 아 그런 거 몇 년 했는데요. 그래요? 네, 그것도 모르셨구나. 예? 그래요. 4년 회사 근처에서도 하고 봉천동에서도 하고 신림동에서도 하고. 그러셨구나. 그럼요. 네. 아이. 저는 성인 된 이후로 집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때는 빌바오님 지금 집보다 한참 안 좋은 데서 살았어요. 저는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집도 살아봤죠, 저는? 아니다. 내가 혼자 자취만 6년 했다. 사회생활 하면서. 아, 그렇군요. 네. 네. 깜짝이야. 오늘 좀 공격적으로 나가시는데, 공격으로 또 받아치도록 하고. 네. 마저 마무리 해보자면, 무엇으로 사는지를 질문해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시대나 공간을 다 꿰뚫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태국에 사는 여성의 이야기지만, 전 세계 누가 봐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얘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시각적으로 자극도 충분히 재밌었다고 보고, 저는 근데 또 불교적인 세계관을 어릴 때 좀 배운 적이 있어서 절을 좀 다녀가지고 그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좀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불교적인 세계관이 영화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없는데 네. 저는 그걸 좀 느껴서 아주 재밌게 봤고 또 이게 약간의 그 문화권이 비슷하다 보니까 기생충도 생각이 나고 맞아요. 또 폴과 오이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위플래시도 생각이 나고 이것저것 생각할 거리가 많아서 재미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였어요. 어떠셨습니까? 저도 재밌게 봤고요. 볼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제 기준을 얘기를 하자면 저는 영화를 재미없는 영화, 볼만한 영화, 재밌는 영화라고 구분을 하려고 하는데 3단계로 3단계 심플하죠. 네. 그래도 2분 뽀뽀는 나왔네요. 네. 이 영화는 볼만한 영화인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볼만하다는 건 이제 시간이 아깝지 않은 영화. 재밌는 영화는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을 내서 봐야 되는 영화인데 이거는 뭐 시간이 아깝지 않은 영화였습니다. 저는 어떤 점이 좋았냐면 일단 메시지가 심플하다는 게 좋았어요. 되게 직설적으로 단순 명료하게 영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좋았고 그리고 비주얼적으로도 화면이 미장센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재밌게 봤습니다. 메시지 면에서 빌바오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영화가 뭐 욕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한데 어떻게 보면은 좀 뭐 진부하고 식상한 주제의식일 수도 있는데 뭐 다시 한번 그런 메시지들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약간 동아시아권의 나라이니까 동아시아권의 문화를 공유를 하다 보니까 좀 우리가 처한 상황이랑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젊은이들이 짊어지고 있는 어떤 부담 같은 게 되게 맞아요. 우리 사회랑 비슷한 것 같은 가족을 챙겨야 된다는 그런 부담과 동시에 개인적인 성공도 해내야 되고 그런 부분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런 어떤 세대 간의 박탈과 빈부격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이 많이 갔고 그런 메시지를 되게 명료하게 전달해서 좋았어요. 막 너무 많은 비유를 하지 않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좋았다. 네, 그렇게 보신 겁니까? 네네네. 그리고 뭐 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지금 사실 뭐 태국의 정치 사회 분위기가 네. 좀 이제 혼란스럽다고 하더라고요. 혼란으로 가고 있죠. 그 부분을 영화에서도 반영을 한 것 같아서 그리고 또 우리도 한편으로는 비슷한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럼요. 네. 네. 그런 얘기들 어떤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메시지를 영화가 전하고 있다. 그래서 재밌게 봤다. 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도 보신 것 같고,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런저런 주제 얘기를 해보죠. 네. 첫 번째로 저는 음식이라는 키워드를 좀 뽑아봤는데, 네. 좀 대비적으로 보여준 게 영화 속에서 상류층의 식사와 그렇지 않은 서민들의 식사를 상당히 대조적으로 좀 보여줬어요. 먹는 장면들을 좀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상류층의 식사를 보면 맛을 보기 위한 어떤 즐길거리의 하나로 먹을 수 있는 게 상류층의 식사라고 하면 맛을 보는 것도 있고 관계 맺기의 활용 정도로 쓰이기도 하고 맛 그 자체를 즐기는 걸로 또 보여주기도 하는데 네, 서민들의 식사는 사실 그런 어떤 부차적인 차원을 다 제외하고 정말 그냥 영양소 섭취를 위한 식사 들어가는 재료들도 상당히 평범한 것들로 많이 하는 그런 비교되는 장면을 많이 봤는데 그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 뭔 생각이냐면 완벽한 식사는 뭘까?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재료를 쓰는 음식을 먹고 또 그걸 누구와 함께하고 어느 정도 시간에 걸쳐서 먹는지 그런 게 어느 정도 만족이 돼야 완벽한 식사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폴이 네. 그 오이한테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어렸을 때 폴이라는 인물도 굉장히 가난에 절망했던 인물인데 어렸을 때 가난에 시달렸던 인물이고 그래서 악착같이 성공해서 부유한 사람들 앞에서 요리를 하게 되고 네, 나름의 기득권을 얻게 되는데 그 오이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어렸을 때 자기가 주인집에서 캐비어를 훔쳐 먹었다가 들켜가지고 자기 엄마가 엄청 혼나서 쫓겨날 뻔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 캐비어는 사실 맛이 없었다. 맞아요. 네,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요리는 빌바오님은 맛을 얘기하셨지만 맛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영화에서 역설적으로 폴이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죠. 너가 먹는 음식은 너의 사회적 지위를 뜻한다. 그 고위층, 부유층 사람들이 아무리 먹어도 계속 더 허기를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더 높은 지위를 음식을 통해서 갈구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음식의 의미는 그냥 욕망의 대상이지 않나. 권력을 드러내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는 수단? 상류층에겐 사실 음식 그 자체보다는 음식으로 자신을 어떻게 드러낼 것이냐를 고민하게 과시의 수단으로 좀 표현됐죠. 그죠? 그래요. 근데 그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식사를 보면 코스 이런 건 전혀 없고 그냥 한 가지 요리, 뭐 밑반찬도 안 주는 것 같고, 그죠? 맞아요. 하나의 요리로 딱 한 그릇에 담아서 나오는 한 끼를 끝내는 그런 그냥 배를 채우기만 하면 되는 음식들. 네네 그런 게 그 식사를 구분을 통해서 신분의 차이를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게 그 폴의 대사 있잖아요. 무엇을 먹는가로 당신이 계층을 정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도 뭐 저 뭐 경제적으로 그렇게 뭐 부유하지 않지만 진짜 돈 없을 때는 먹는 게 대부분 편의점 음식, 뭐 길거리 음식, 맞아요. 아니면 학식 이런 걸로 이제 주로 때우긴 했죠. 그럼요. 고기도 좀 더 자주 먹게 되고, 뭐 아니면 좀 더 비싼 음식이라고 할까요? 맞아. 그런 거 먹는 빈도수가 예전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이랬으면 이제는 그냥 기분 내키면 먹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그게 뭐랄까 사람이 좀 여유가 있게 된다고 할까요? 그런 건 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대학생 때 하루에 딱 3,000원 가지고 해결했던 것 같아요. 진짜로? 맨날. 그래서 하루에 한 5,000원 이내로 썼어요. 오고 갈 때 지하철비 빼고 밥 먹는 거는 딱 3,000원에서 끝냈는데 학식 2,500원에 500원 남으면은 대자와 한 캔 후식으로 먹었던 기억이 나요. 거의 매일같이. 그거 한 끼 먹었어요? 한 끼 먹죠. 보통 뭐 점심 한 끼 먹죠. 저녁은 집에 와서 먹어야죠. 아니, 대학생 때. 정확하시니까. 대학생 때, 네. 그래요. 이런 얘기 들으면 상대적으로
혈혈단신 혼자 서울에 살았던 저 입장에서는 네. 이런 걸 고민이라고 얘기하는 게 고생이라고 얘기하는 교만하게 느껴집니다. 저는 아침, 점심, 저녁 혼자 네. 다 고민하고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요? 아침에 캔커피 레시피 1+1 하다면 땡큐어라면서 네. 2캔으로 아침 먹고 커피가 아침이에요? 저녁은 편의점에서 해결하거나 아니면 안주로 저녁 먹고 네. 그런 시절이었죠. 네. 그렇군요. 네, 내가 더 고생했습니다. 이거 자랑하는 겁니다. 그죠? 집에서 뭐 통화 가셨는데 이렇게 또 뭐 불우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상당히 좀 듣는 입장에서 씁쓸하게 느껴지네요. 아니 근데 요새 보면은 네. 학식을 잘 안 먹더라고. 아니 지금은 식대가 이제 외식값이 엄청 비싸져서 학식 먹는 애들이 늘었는데 네. 한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학생 때 상상도 못한 식당에 가서 점심을 막 먹더라고요. 요새 이제 그 이른바 좀 좋은 대학으로 가는 학생들이 약간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집안에서 온 학생들이 주로 많이 가게 돼서 그런 건지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약간 대학생들이라고 하면 헝그리한 느낌이 있고 그러니까 좀 있는 애들이 뭐 비율로 치면 한 20% 정도 됐다고 하면 지금 제 체감으로는 뭐 체감이라서 뭐 정확하지 않겠습니다만 더 약간 부유한 느낌? 물론 네네 맞아요. 분명히 있겠죠. 근데 보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생각 잘 먹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 뭔가 잘 먹고 다니는 것처럼 보인다. 네. 보인다, 그죠? 튀고 있는 젊음들은 항상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조금 약간 바깥으로 많이 새는데 제가 그 식사를 왜 얘기했냐면 저는 이제 혼자 주로 산 지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상 비율로 치면 절반 이상? 아니 절반도 더 하지. 주로 혼자 끼니를 해결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대충 이제 때워야 되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영양소를 챙기거나 맞아요. 거기에 뭐 시간을 들일 생각이 없이 그냥 길 가다가 걸리는 대로 어느 정도 해결하고 마는 주로 혼자 밥 먹은 경우도 많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 식사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을 별로 안 갖게 되는 맞아요. 그렇게 내 그냥 넘겨야 되는 숙제처럼 오게 되는 개념으로 좀 바뀐 것 같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제 저도 본가에서 살 때는 매 끼니가 뭔가의 가족 간의 약속이잖아요. 그게. 네. 그게 뭐 좋든 싫든 간에 밥 먹으면서 얘기도 하고 뭐 시간을 정해서 집에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생각이 났고 근데 오히려 보다가 완벽한 식사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뭐 가정을 해보면 제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든 애인이든 가족이든 그런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밥을 먹고 어느 정도 영양소가 골고루 갖춰진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는 그것도 분위기가 괜찮게 흘러가는 얘기를 하는 그런 식사가 되게 많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인생이 좀 행복하게 느껴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나에게는 너무 좀 먼 얘기처럼 느껴지는 삶을 좀 오래 살아서 상당히 뭐 듣는 입장에서는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가족끼리 밥 먹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1인 가족으로 오래 산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가 되게 신기하게 다가오는? 그러게요. 그런 경험을 좀 했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완벽한 식사란 뭘 먹는가 보다 누가 먹는가가 더 중요한데. 아니 근데 뭐 이게 다 공감하시겠지만 회사에서 회식할 때 아무리 비싼 데 가더라도 상사랑 먹는 밥보다는 그렇죠. 그냥, 친한 친구나 아니면 배우자와 조금 저렴한 식당에 가더라도 좋은 사람과 먹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쵸. 네.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즐거운 데가 오가야 되고, 그렇죠. 네. 파인다이닝 이런 데 가도 좋은 사람하고 가야지. 저는 또 이거 보니까, 좀 더 식습관을 좀 개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뭔가, 맛 자체를 즐기는 것으로 조금 변화를 해봐야겠다. 하는 것?
그러게요. 요리에 확실히 정성을 들이려면 엄청 들일 수 있구나.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그런 요리를 제가 아직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지 잘 모르지만 뭐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열광하는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뭐 식사 얘기는 어느 정도 해보고 네. 계급이 표현됐다고를 좀 많이 강조를 하셨었는데 앞에. 네. 네, 그건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속에 표현된 계급에 대해서. 그 영화가 되게 노골적으로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뭐 돈 얘기만 한다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어떤 정치를 하고 싶어 하느냐. 묻는 쪽으로 저는 봤어요. 뭐 돈의 느낌도 없지 않았지만. 근데 여기서 영화에서는 권력을 갖고 있으면 돈도 많은 것처럼 나오니까. 돈도 많은 사람으로 나오니까. 돈이 뭐 친구죠. 같이 가는. 그렇죠. 같이 가는 거니까. 네. 돈 있는 사람이 폴의 음식을 사서 먹잖아요. 그럼요. 네. 네. 돈이 곧 권력이고 계급이다. 라고 봤고, 근데 저는 일단 영화가 재밌었던 거는 그렇게 돈에 대한 얘기를, 그냥 직설적으로 해서 좋았어요. 그 재밌었던 대사가 영화에서 이제 폴의 그 수셰프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바로 밑에 그 조수가 있는데 네. 그 조수가 약간 음식에 장난을 쳐가지고 폴이 엄청 화를 내죠. 죄송해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 폴의 팀원 중에 한 명이 음식을 훔쳐가지고 폴이 엄청 화를 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발각이 돼서 그 팀원이 폴한테 막 따지죠. 당신 밑에서 몇 년을 이렇게 일했는데 왜 나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냐. 왜 당신은 음식을 먹을 수 없냐. 이렇게 따지니까 폴이 하는 말이 너는 몇 년 동안 일했으면서도 모르냐. 내 음식은 돈 있는 사람만 먹을 수 있다. 내 음식을 먹고 싶으면 돈으로 나를 고용해라. 라고 하거든요. 그런 얘기 하죠.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돈의 논리, 시장 논리, 100% 시장 논리, 를 추구하는 폴의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돈만 주면 네가 내 조수던 상사던 상관없다. 나는 당신을 이용하면 네가 내 조수라도 난 널 위해 요리를 해줄 것이다. 그냥 오로지 진짜 돈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약간 우리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약간 최근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아까 저기 사담을 얘기했을 때? 네. 그걸 좀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쵸. 이해하지 않을까요?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의 저를 돈미세라고 자처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 했었죠. 네. 그런 저의 모습을 폴의 보는 것 모습이 같았습니다. 자신이 보였다. 네. 폴의 모습에서. 네. 그러면 폴 같은 인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폴 같은 인물에 대해서 뭔가 비판하고 싶진 않아요. 비판할 점이 있으니까 비판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비판할 점보다 오히려 존경스럽다고 느꼈고, 만약에 그런 인물이 실존한다면 네. 저는 오히려 존경심을 느꼈을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그런 가난의 아픔을 겪고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자기가 원하던 걸 달성한 거는 정말 대단하지만, 사실 여기서는 그 주인공 오이와 어떤 대척점에 있잖아요. 근데 오이도 같은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다만 달랐던 거는 그 목표에 이르기까지 폴은 부정한 방법도 행했고 오이는 그거에 반대했다라는 게 영화에서 드러나는데, 그런 부정한 방법까지 동원하는 거는 존경스럽진 않지만 저도 그거는 비판해야 될 지점 아닐까요? 네,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영화니까. 네, 폴은 뭐 물론 당연히 현실에서 있는 캐릭터를 좀 더 극화시키다 보니까 좀 더 강조가 된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런 폴 같은 인물을
자세히 보면 또 분명히 좋게 볼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를 이 영화가 설명하는 게 저는 좋았는데, 폴 주변에 사실은 폴을 마음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죠? 맞아요. 외롭죠. 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폴을 다 사실 싫어합니다. 맞아요. 부담스러워하고. 그 칼로 간 쪽을 찔리는 장면을 봤을 때도 그렇게 보이죠. 네. 그 칼을 찌른 그 부하의 마음을 이해가 될 정도로 폴이 악독하다라는 걸 많이 보여주기도 했고, 그 몇십 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악다구니를 다 받은 사람이라서, 그게 이제 분노로 표출돼서 간을 칼로 찌른 건데,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요. 그 폴이 그 찌른 사람을 어떻게 뭐 처리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칼로 찔리는 그것보다, 같이 함께한 세월이 꽤 된 사람에게 칼로 찔렸다라는 그것 때문에 폴이 좀 깨닫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이후에 폴과 오이의 대화에서, 꿈을 이루고 뭐 욕망을 성취하고 이런 것 되게 중요하지만, 그것 자체로 많은 것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오이에게. 네네네, 맞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목표를 이뤄보니까 또 다른 목표가 또 필요하게 될 뿐, 목표를 이룬다고 해서 많은 것이 달라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 되게 허무함이 또 따라오더라. 결국에는 그 허무함을 또 다른 목표로 채워야 된다. 그거에 대한 또 경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좀 비판을 하고 싶은데, 근데, 극적으로 봤을 때는 잘 만들어진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는 폴 같은 캐릭터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폴이라는 인물이 솔직해서 좋았고, 위선이 없어서 오히려 저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이제 조연들 중에, 네. 그, 레스토랑 운영하는 사업가도 나오잖아요. 나중에. 사업가. 네. 오히려, 네, 서포트 해주는. 근데, 이제 그런 사업가들은, 앞에서는 되게 인간적인 척, 응원하는 척 하지만, 결국에 그들도 똑같이 돈이 목적인 사람들이고, 그런 인물들은 저는 굉장히 위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보다는 차라리 폴이 낫지 않나? 라는 생각? 솔직함의 기준으로 볼 때는 폴이 솔직하게 낫죠, 근데. 솔직하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뭐 합리화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솔직은 하다는 거지. 네. 그런 사람들의 피를 보면서 올라간 성취여서 저는 그렇게 공감하지 못했어요. 네. 그 오이가 그 폴의 삶을 보고 그거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정반합처럼 타협점을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이도 폴을 똑같이 따라하려고 하다가 폴의 말로까지는 못하고 이제 폴의 삶에서 자신이 그런 폴의 사례에서 좀 교훈을 얻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족과 함께 성공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라서, 네. 그 정도에서 폴의 순기능이 있지. 네, 좋은 인물로 평가하기는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그냥 오이의 선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오이는 저는 그렇다고 해서 오이가 꼭 올바르다라고 얘기하고 싶진 않고, 오이든 폴이든 다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선택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네. 오이가 지향하는 바랑 폴이 지향하는 바가 다를 뿐. 마지막에 오이가 요리사로서 성공하지만 그 명예를 다 버리고 다시 예전 길거리 식당으로 돌아가잖아요. 오이가 이제는 더 이상 성공에 대한 욕망을 버렸다라고 보이진 않았고, 그저 어떤 남들이 만든 시스템 안에서 성공하는 것은 나를 위한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오로지 순전히 자기 스스로 성공하기 위해서 제 발로 걸어 나왔다라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여전히 오이라는 인물은 성공을 갈망하고 있고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인물로 비춰졌고, 그냥 방법이 다를 뿐이다. 돈을 버는 방법과 돈을 버는 길이 다를 뿐이다라고 보여졌어요. 이들이
폴이든 오이든 네. 부를 얻고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하고자 하는 욕망은 똑같이 갖고 있다. 여전히. 저는 좀 다르게 해석했는데 그 결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이가 폴처럼 그 욕망을 쫓는 삶에 눈을 떴고 폴을 지켜보면서 폴과 같이 일하면서 네. 분명히 그 쫓았던 기간이 그 자기가 수석 셰프가 돼서 레스토랑을 차렸을 때 같아요. 네, 그걸 해보고 또 자신을 이용하는 상류층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내가 타고나기를 귀족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노력을 해서 뭐 폴처럼 인정을 받아도 또 다른 폴이 될 뿐 맞아요. 그 자리에 가는 건 어려운 일이겠구나. 네. 그런 걸 좀 많이 깨달은 것 같고 맞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 플레임이라는 가게를 그만두고 걸어서 집까지 걸어가면서 해담을 내린 것 같은데 뭐 영화상으로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죠.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긴 한데 그 과정에서 저는 뭐 욕망을 추구하는 욕망을 이루는 다른 방법을 찾았다라기보다는 욕망의 어떤 허무함에 대해서 좀 깨닫고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위치,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행복하게 채워질 수 있는 그 위치가 나한테는 가족과 함께하는 그 식당인 것 같다라고 깨닫고 거기로 돌아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물론 가족과 함께 성공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과 함께 내가 식당을 거기 잘 운영을 해서 윤택해지는 삶을 살겠다라는 욕망도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자리에서 뭐 플레임이나 폴과 함께 일했던 시절에 꿈꿨던 욕망을 그대로 가져왔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 점은 저랑 다른 거죠. 네네. 제가 본 바랑은 다른 거고. 제가 볼 때는 거기서 이제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하루하루 행복을 쫓을 수 있는 자리로 저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불안하지 않은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그곳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계급적인 한계를 스스로 좀 체감하고 받아들이고 거기로 돌아간 거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저는. 가족과 그 친구가 더 중요한 가치다라는 그래서 돌아갔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럼에도 여전히 그들 곁에서 요리를 함으로써 부와 명예를 얻고 싶어하는 욕망은 그대로 갖고 있다고 봤어요. 저는. 근데 그거는 이제 내 요리를 할 거야 이러잖아요. 마지막에. 투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디언님은 지금 약간 경제적인 여유에 대해서 많이 좀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그쪽보다는 어떤 게 나를 행복하게 할까를 좀 고민하는 사람이라서 따라서 해석을 달리한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죠. 이 영화는 폴이든 오이든 아니면 그 주변 인물이든 이 영화에 나오는 거의 모든 인물들의 지상 목표는 돈이다. 그렇게 보였어요. 진짜 돈에 미쳐 있네요. 저는 그렇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냥 돈을 추구하는 과정. 있다고 봐요, 저는. 돈을 쫓는 과정에서 이제 주변인들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주변인들도 고려하면서 돈을 쫓는 사람이 있다. 사람마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욕망이 돈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게 틀린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뭐든지 성취를 이루면 돈으로 계산이 돼서 돌아오기 때문에 네. 돈을 쫓으나 어떤 성취를 쫓으나 뭐 비슷하게 보일 수 구분이 잘 안 되는 게 뭐 자본주의 사회이긴 하죠. 돈을 쫓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행복해야 내가 속해 있는 그 집단이나 가족이나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에 나의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를 깨달았다라는 걸로 보이는 거지. 빌바오님 말씀대로 제 개인적으로 요새 너무 돈 미세가 되다 보니까 돈에 근데 스스로 그렇게 네. 자기를 뭐 냉정하게 볼 수도 있다는 점에서 건강하신 것 같습니다. 제 상황이 투영돼서 그런 건지 몰라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어떤 영화나 책을 읽을 때 어떤 그 스토리에서 주는 메시지가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물질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스토리들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 헝거나 아니면 뭐 기생충 같은 영화, 기생충도 그렇잖아요. 그런 영화를 보면 뭔가 돈 얘기밖에 안 하는 것 같아. 돈은 어떤 거냐면, 돈에 대한 얘기 많죠. 사실 가치관의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는 것 같아. 그 위에 있는 것 같아. 가치관은 다양성이란 게 있을 수 있지만 돈은 진짜 모든 이의 지상 목표가 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그거는 뭐 저는 거기에 동감하지 않고 지상 목표 모든 이가 돈을 추구한다기보다는 돈이 필요로 하죠. 그 필요를 한 건 뭐 당연히 모두가 돈이 필요한 건 맞는 것 같고 어떤 걸 추구하기 전에 일단 자기 밥벌이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맞죠. 네. 그거는 뭐 요즘이나 옛날이나 뭐 똑같은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모두가 돈을 쫓아서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겠죠.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그런 게 이제 사회 분위기고 시스템이고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전보다는 좀 더 물질만능주의의 세상이 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가져봅니다. 네. 분명히 자신보다 더 나은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세대가 보니까 그쪽에 그럴 수도 있죠. 계속 자극받기 쉬운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네. 항상 내가 더 부족한 것을 많이 보게 만들게 하니까. 네. 저는 뭐 결론이 그렇게 되시는 것도 충분히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은 오픈 결말 같아요. 네, 뭐 영화가 이렇게 이디오님은 돈으로 해석을 하시고 저는 그거보다는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갔다라고 해석을 달리하는 걸 볼 때 잘 만든 영화라고도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음악을 놓고 이런 면도 보여주고 저런 면도 보여주고 이쪽으로 가는 캐릭터도 보여주고 저런 선택을 하는 캐릭터도 보여주고 뭐 그렇게 하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으로 끝나는 영화인 것 같아서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오히려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아서 재밌었어요. 뭐 약간 좀 너무 영화 같은 장면들도 나오지만 오버하는 뭐 그릇을 핥거나 그쵸. 소스를 흘리거나 그것보다 마지막에 그 소고기를 통째로 태우는 장면 네네. 있었죠. 네, 그렇게 태우면 맛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것도 약간의 과시이 아닐까요? 어느 정도 뭐 키워드가 휘뚜루마뚜루 이렇게 막 다 이렇게 다뤄진 것 같은데. 네. 저희가 태국의 상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잠깐 해도 될까요? 네, 가보시죠. 네. 태국이 지금 우리나라 못지않게 우리나라보다 더 빈부격차가 심한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빈부격차가 심한 게 사실 이제 후진국 개발도상국들의 특징이죠. 네, 남미, 뭐 네. 뭐 개발도상국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태국이 그래도 그동안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는데 그 부가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고 일부한테 기득권에 쏠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그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다음 달에 태국의 총선이 열리거든요. 네, 지금 유력한 후보가 누구냐면 36살의 여자 후보입니다. 그 총선이 태국의 총리를 뽑는 선거인데 그 여자 후보가 이전에 총리를 역임했던 잠깐 내가 여기 이름을 탁신 친나와 총리의 딸입니다. 네. 근데 이 탁신 친나와 총리가 이제 민주적인 선거를 통해서 총리가 됐던 인물인데 2014년인가요? 2014년에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군부가 들어서게 됐어요. 군부의 어떤 독재 정치? 마치 우리나라의 박정희 시대와 같이 군부가 집권하는
어떤 정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그 기간 동안 이제 개발은 많이 이루어졌으나 어떤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대요. 2020년도에도 크게 태국 전국적으로 민주화 운동이 있었고 젊은 층 중심으로 민주화 운동이 있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게 태국이 왕조 국가거든요. 입헌군주제인 나라인데 제가 2008년도인가 9년도에 태국에 한번 놀러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깜짝 놀랐던 게 그 사람들은 태국 분들은 왕을 마치 신처럼 모시더라고요. 그래서 왕의 권력이 절대적인데 이 태국의 역사를 보면 군부 쿠데타가 여러 번 일어났었거든요. 근데 쿠데타에 성공을 하더라도 그 왕이 군부를 인정하지 않으면 군부가 성립되지 못했대요. 그래서 사실 쿠데타를 성공했는데 왕이 아니야라고 하면은 그 실패한 쿠데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동의가 있어야, 그러니까 왕이 전 국민적인 지지를 어느 정도 받기 때문에 네. 왕의 선택을 받지 않으면 네. 어느 정도는 또 들어줄 수 없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지금 태국을 통치하는 군부는 왕이 인정한 군부라는 건데 어떤 그런 면에서 국민들은 굉장히 왕권에 대해서도 반발감을 가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입헌군주제도 반대를 한다고 하고, 이제 다음 달에 그 총선이 있는데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과연 이 탁신 친나왓의 막내딸이 젊은 나이에 총리가 될 수 있을지, 이 젊은이들의 혁명이 시민운동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고 한편으로는 이 태국의 상황을 저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지 않나 싶은 게 사실 우리나라도 뭐 기득권층에 대해서 반발감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어떤 적극적인 행동은 크게 보여주지 않는 것 같아요. 기득권에 대한 네. 반발감? 네. 사실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이 젊은이들이 굉장히 무력감에 빠져 있거든요. 또 그렇죠. 우리는 직업을 얻기도 힘들고 뭐 용케 직업을 갖더라도 큰 돈을 벌 수는 없을 거야. 성공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절망감에 빠져 있는데 그런 모습이 우리들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시위를 하고 있고 젊은 후보를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사를 보면서. 저는 뭐 태국과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딱 놓고 비교할 순 없다라고 보는데 정권의 강고함이나 그거에 대한 견제장치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래도 우리나라 정치가 훨씬 앞서 있는 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왜냐면 민주화 과정을 통해서 군부 독재를 밀어낸 경험이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뭐 대통령 중심제고 5년이면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선거를 통해서 뭐 물론 뭐 양당제가 굳어져서 그 둘 다 기득권이라는 비판도 있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권 교체가 투표로 가능한 사회여서 태국과 동시에 비교하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만 태국보다는 그래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네. 뭔가를 바꿔낼 수 있는 가능성은 더 크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근데 만약에 다음 달 태국 총선에서 이 36살 여성 후보가 총리가 되면은 어떨 것 같으세요? 뭐 제가 태국 사람이 아니니까 네. 어떨 것 같다를 잘 모르겠는데 뭐 되면 재밌게 볼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생각은 드네요. 뭐 저도 사실 젊은 정치인들이 더 많이 나와야 되고 가는 게 훨씬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어서 네. 그래서 그 탁신 친나의 막내딸이 네. 총리가 되면 네. 그것이 어느 정도 바람이
불어서 대한민국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죠. 우리나라에서 30대, 40대의 여성 대통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40세 미만은 대통령에 못 나가서 네. 뭐 그건 문제이긴 한데 네. 저는 그랬어요. 저는 그걸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고 있는데 그 현실이 우리나라에선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에서 태국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세대 교체를 하는 게 태국은 이렇게 젊은이들이 정치 전면에 나서고 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저는 뭐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뭐 제가 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앞으로 뭐 태국 국민이 될 가능성이 거의 제로인데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좀 그런 것 같고요. 근데 뭐 청년 정치인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정치 상황을 또 이렇게 딱 비교하기 어려운데 지금 설명해주신 부분 요소만 생각해 볼 때 왕조가 아직 존재한다는 점, 그다음에 군부 쿠데타로 인해서 정권이 지금 들어서 있다는 점을 볼 때, 왕조도 사실은 주어진 권력,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정당하게 권력을 권력을 만든 사람이 그 자리에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왕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뭐 그런 거고, 또 군부 쿠데타라는 게 이제 정당한 선거나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한 상태에서 그들이 집권하는 게 아니라 군부 스스로 임의적으로 상황 판단을 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군사력을 이용해서 정권을 갖고 있는 건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낫다고 볼 건 네네. 제가 좋고 나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태국에서는 젊은이들의 정치적인 어떤 열망, 적극성이 더 두드러지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근데 뭐 어떤 그 정도까지. 제가 뭐 태국 정치가 더 낫다, 태국의 상황이 더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럼요. 제가 태국에 가본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제가 뭘 한다고. 네, 그래요. 근데 어떤 말씀 하시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에 대한 이야기를 결국은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태국 상황. 네, 우리나라 좀 더 정치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거는 맞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주어진 게임의 룰 자체가 잘못됐다고 인지하고 룰을 바꿔달라고 얘기하는 요소도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걸 정치적으로 이제 통과를 시키고 법안을 만들고 좀 더 이 사회의 환경 자체를 청년들에게 유리하게 만들 수 있도록 청년들이 뭉쳐서 힘을 내야 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근데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사실 각자 개인 돌파만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제가 쉽게 되게 해결되지는 않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태국보다 정치적인 그 의견을 수용할 수 있도록 관철시키는 하기에는 더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각자 도생. 맞습니다. 연대가 필요한 시기인데 길바오님 말씀대로 너무 각자 도생에 익숙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근데 그러니까 너무 좀 그거는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 게 어린 시절부터 이제 치열한 경쟁에 놓여 있었고 그 경쟁의 강도가 점점 이제 더 빡세지고 또 경쟁의 수혜를 또 보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적어지는 것 같기도 해서 남을 돌아볼 기회는 없는 것 같고, 경쟁에서 이긴 애들은 내가 경쟁에서 이겼으니까 이 체제에 대해서는 뭐 불만이 없을 것이고 경쟁에서 진 친구들은 내가 졌으니까 그냥 받아들일 뿐이고 무력해져 가는 것 같은 거는 뭐 공감하죠. 그래서 이제 이 영화에도 표현이 된 것처럼 우리나라 청년들도 무력감이 좀 심해지고 있을 거라고는 짐작은 합니다. 저도.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영화 뭐 얘기 많이 해봤는데, 저는 불교적 세계관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네. 그거에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좀 해보면은, 사실 뭐 불교 잘 모릅니다, 저.
잘 안 다닌 지 한 몇 년, 거의 뭐, 20년 넘었는데, 네. 제가 좀 재밌게 본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항상 불교에서 던지는 질문이 욕망에 대한 거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어떤 걸 욕망하고 그걸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생기는 번뇌는 또 어떻게 컨트롤할 것인가. 이런 거를 이제 불교에서 주로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 절에 어린 시절에 다니면서 느낌을 추적을 해보자면 결론은 네.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것에 생과 사가 있고 사람은 모든 것에 어떤 것에 집중하지 않고 몰입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번뇌가 따라온다. 그래서 어딘가에 집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마음을 비우는 것도 결국에는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는 것과 집중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별로 안 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공부를 할 때 보면 집중을 하는 순간이 되면 자기 스스로가 느껴지지 않잖아요. 뭐 맞아요. 내가 이름이 뭐고 몇 살이고 뭘 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이런 게 느껴지지 않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들을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몰입이 되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잊어버리는 상태 그런 상태에 많이 가라.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를 느끼는 상황이 되면 번뇌가 생겨나고 그거에 따른 고통이 또 생기고 그러면 인생 자체가 고통으로 많이 채워진다. 가장 몰입할 수 있는 환경, 그러니까 몰입할 수 있는 것들을 찾고 그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라. 이런 그래요. 배운 게 그런. 근데 뭐 혹시 저 불교 좀 다녀보신 적이 있나요? 불교에? 아니요,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요. 그 말씀하신 그 몰입이라는 게 혹시 뭐 열반을 말하는 건가요?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 열반에 오르는 거? 네네네, 그쪽도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번뇌에 대한 컨트롤을 제대로 하는 상태? 나름에 다 다르는 상태인데. 오이가 요리를 잘 하잖아요. 그리고 잘하죠. 네, 요리를 할 때 엄청 몰입을 하는데, 그럼 요리 그 자체에 대한 몰입은 불교의 열반과 같은 의미일까요? 이건 열반의 개념은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불교에서 긍정적으로 보는 그 몰입과 같은 걸까요? 네, 긍정적인 상태는 맞습니다. 요리에 몰입하고 있는 그 순간 자체는. 무언가에 계속 몰입하고 집중하라 이런 식으로 많이 알려주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열반의 개념을 제가 또 공부를 더 해봐야겠지만, 오이가 요리에 집중하는 그거 자체는 상당히 권장되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요리를 통해서 다른 것을 욕망하면, 돈이라든지 성공을 욕망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그것은 이제 또 다른 욕망으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요리 자체가 수단이 되는 거여서. 그쵸. 번뇌인 거죠. 제가 불교적 생각을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네. 폴 밑에서 일할 때나 아니면 플레임이라는 자기 가게를 차려서 일할 때나 네. 보면 거기에 이제 뭐 열심히 하긴 하지만 거기서 되게 불안함을 많이 느낀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몰입을 깨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이 나타나요. 네네네. 폴처럼 성공을 추구하면 도덕적인 거를 다 저버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불안해진단 말이죠. 그 마음속에서 죄책감 같은 게 생기면서. 그러면은 몰입을 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런데 가족이 있는 그 가게로 돌아가는 거는 그 가게에 있는 사람들과 자기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태에서 자신이 집중할 수 있는 요리에 집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몰입을 최대한 잘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스스로 찾아간 것이 불교적 세계관의 반영처럼 보이기도 했고, 근데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은 이게 뭐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이가 걸었던 길과 석가모니가 가는 길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어느 정도 그게 반영이 된다고 보는데, 석가모니께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고행을 하면서 석가모니께서 왕족 출신인데 어린 결혼도 하고, 그래서 뭐 성적인 욕망에도 노출이 되시기도 하고 물질적인 풍요에도 계시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에 있다가 이제 깨달음을 찾기 위해서 빈자들과 같이
생활하고 이 삶의 고통을 다 지켜보고 뭐 돌아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삶은 무엇인가, 삶의 고통 느끼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걸 고민하다가 이제 깨달음에 닿는 스토리를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죠. 네. 근데 오이가 가는 길도 어떻게 보면 그게 좀 보여요. 오이가 성공이나 혹은 뭐 돈이라는 욕망에 세게 노출돼서 거기에 몰두를 하는 기간도 있고, 네. 그 속에서 자기가 또 막상 꿈을 쫓아보니까 그것만으로는 또 나가 행복을 느끼지는 못하네. 그걸 또 고민하기도 하고, 그걸 이제 고민하면서 결국에는 자기 가게로 돌아가는 과정인데, 근데 그 플레임 가게를 자기가 수석대표로 있던 가게를 그만두고 그 냄비를 들고 웍을 들고 집까지 걸어간단 말이죠. 근데 네. 거기 그 걸어가는 그 과정에서 보면 특히 네. 일단 이제 길에서 밥을 막 손으로 먹고 막 주워 먹고 있는 맞아. 여자들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맞아요. 저는 그 장면에서 이거는 국가본의 삶을 투영한 걸 수 있겠다라는 걸 보여. 그걸 설명드리고자 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겹쳐 보이게 된다는 거죠. 순서는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오이는 평범한 집안에서 상류층까지 직전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부분이고, 근데 석가모니께서는 이제 상류층에서 태어났다가 아래로 하강을 하셨다가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건데, 이제 순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과정은 비슷하다는 거죠. 하강도 해보고 하강도 해보면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는 과정.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불교적인 세계관이 반영된 것 같아서 그걸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걸 왜 굳이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이제 이런 건 좀 불교적인 세계관을 어릴 때 좀 봐서 아는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 네. 저 친구 중에 어릴 때부터 상당히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지금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걔는 이제 모든 영화를 볼 때 성경적으로 되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떤 영화를 내가 추천했냐면 그 친구한테 매드맥스를 추천했어요. 2015년 작품. 네. 그걸 보면서 너무 재밌다고, 이게 너무 성경적으로 할 말이 너무 많다면서 다음에 만나면 얘기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미국 영화나 유럽 영화들이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반영이 돼 있다라는 해석들을 많이 듣는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죠. 모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비슷한 모습을 이제 제가 이 헝거에서 불교적 세계관이 반영된 걸 봐서 신기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뭐야? 아니,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마지막 장면이 확 와닿았네요. 그렇게. 마지막 장면의 해석이. 의미는 있지만 그 길거리에 빈자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영화에서 맥락과 상관없는 장면은 아니지만 또 약간 좀 뜬금없다고 보이긴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석가모니에 대한 비유라면 또 의미가 있는 장면이겠다 싶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다른 사람의 삶을 볼 때 나는 얼마나 어떤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떨까 할 것이냐. 네. 를 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오이는 깨달음에 갈 수 있는 어떤 과정, 그러니까 환경이 충족이 되면서 깨달음을 얻게 된 거고, 이제 그 깨달음의 내용이 이제 가족과 함께 하면서 열심히 살겠다라는 선택으로 간 거니까. 그럼 이제 오이는 자기 식당에서 빈자들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서 길거리 급식소를 해가지고 갑자기 막 성자의 길을 걷겠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의 깨달음을 다른 어떤 다양한 삶의 형태를 보고 깨달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네네. 빈자를 위한 삶을 살겠다. 농담입니다. 농담이에요. 농담입니까? 제가 원래 농담 진담 구분 없이 하지만 이건 농담입니다. 네. 그래요. 농담이라고 말을 해서 농담인 거 알았다는 것에 네. 제가 또 마음이 열리지 못했네요. 네. 그러게요. 네, 당신 탓입니다. 네. 다 그렇죠. 제 탓이죠. 문제는 다 제 안에 있죠. 네. 원래는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불교 얘기 한참 해놓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성찰하고. 네. 네. 그렇죠.
성불을 하도록 하면서 오랜만에 이런 거를 그래요. 내일 아침에 절에 한번 가야겠다. 내일 일요일이니까. 네, 일요일 법회 하니까요. 네, 다녀오세요. 가서 안에 들어가지도 않고 잠깐 부처님 얼굴 뵙고 정도 합니다. 약간 패션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굿즈나 좀 사고 이래야 돼요. 승복이 되게 이쁜 게 많거든요. 아, 그래요? 아, 근데 승복 입은 거 한번 보고 싶다. 저요? 네. 아, 그럼 약간 깡패처럼 보일 텐데. 약간 달마야 놀자 같은 느낌인가? 조폭이 약간 절에 숨은 느낌? 달마야 놀자 느낌? 그쵸. 아무튼 영화 재밌었고요, 헝거. 네. 소감 간단하게 해볼까요? 간단하게? 네, 아니 오늘 되게 편안한 방송이었고요. 약간 서로 오늘 날선 의견 대립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 저녁이라 그런가? 날서기 한번 해보실래요? 날서는. 근데 이제는 제가 사람이 예전에는 내가 맞다는 확신이 있어가지고. 맞아. 날이 잘 서졌는데 살다 보니까. 나도 그래. 나 이제 나를 못 세우겠어, 약간. 그쵸. 날이 새려면 약간 분노가 치밀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맥박수의 급격한 어떤 올림이 왜 부담으로 느껴져서 잘 안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젊은 날에 그 혈기가 없어서 그런지. 아쉬운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이런 혈기가 막상 치기 정도로 혐오되기도 하는데 중요한 혁명의 과정에는 사실 젊은이들의 이런 자기 생각이 무조건 옳다라는 어떤 무모해 보이는 믿음들이 혁명으로 결과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마냥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독단적이라는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날선 토론은 이제 못하겠다. 아니 우리가 어떤 자기의 주관을 갖기까지 그 지식이나 어떤 성찰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 이유가 크겠네요. 배움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신감 어떤 독단적으로 움직이려면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만큼 아는 게 있어야 되는데 독단을 세우기 위한 값을 치르기 귀찮으니까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고 이런 식으로 모습의 반영일 수도 있죠. 내면의 성장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자기 위안적으로 흐르는 것 같고 그렇다기보다는 이제 게을러서 그냥 그래 알았어 네 말도 맞지 이렇게 맞아.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어떤 게으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맞아. 맞습니다. 진짜. 물론 또 내적인 성장이라고 봐도 맞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래. 아니 옳고 그름이 분명한 문제도 있잖아요. 이 분명히 있죠. 네, 세상에 옳고 그름이 애매한 정답이 없는 문제도 있지만 분명히 정답이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답을 단순히 귀찮다, 힘들다라는 이유로 쫓지 않는다면 그것도 문제죠. 분명히 옳고 그름을 나눌 수 있는 부분까지 문제를 쪼개고 들어가면 분명히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있는. 맞아요. 반면에 발견할 수 있죠. 근데 물론 맞아요. 크게 보면 옳고 그름으로 나누기 어렵지만 그렇죠. 근데 옳고 그름으로 나눌 수 있는 부분까지 쪼개가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죠. 네, 그런 노력을 최근에는 그런 노력을 하기가 싫어서 그냥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사람들이 이런 경향을 보이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좋은 영화 얘기해놓고 결론은 좀 씁쓸하게 가는 게 전혀 딴소리를 했네요. 영화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또 했네요. 전혀 상관이 없다니요. 다 모든 것이 인연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불교적 세계관에 따르면. 네. 이것도 잘 연결해보세요. 이 방송도. 이미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네. 할까요? 네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